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텔의 무서운 경험. 20살 때 한 6개월 동안 모텔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모텔에는 이상한 일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려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카운터 저 차 들어오면 주차해주는 26살 남자 1명, 지배인 1명. 청소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라 말 안 통해 패스. 주차해주는 남자분이 어느 날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뒤로 헛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지상주차장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우리 모텔 염탐온 놈이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지배인과 나는 안 보였습니다. 지배인이 어디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머리반 까지고 하얀 난닝구의 나이 먹은 얼굴이 퍼런 남자가 고개 빼꼼 내밀고 우리 쳐다보지 않냐고 안 보이냐고 혼자 흥분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무서웠습니다. 나와 교대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는 모텔에서 방 하나 얻어서 숙식 제공받으며 일했습니다. 그 언니도 사연이 참 긴 언니였습니다. 나이는 31살. 친이모가 유명한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신기가 조금 있어서 가끔 이상한 거 듣거나 보곤 하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근무 마치고 방에서 자는데 복도에서 애들 깨르륵 뛰어노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며 짜증을 내며 나한테 왔습니다. 애들 없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요즘 그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 제대로 못 자고 일하다 어느 날 언니 이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난 근무 끝나고 그 언니랑 수다 떠느라 퇴근을 아직 안 했었습니다. 이모가 그 언니 보고 어디서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주소 좀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언니가 풀 주소로 얘기해주니 웬만하면 그만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터가 너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들 묻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곳이 놀이터인 줄 알아서 낯선이가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장사가 잘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부적 쓰면 안 되냐 물었더니 몇백짜리 부적 써도 임시일 거고 이건 굿도 인간한 금액으론 택도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모텔이 6개나 있었고 뒤편에는 여관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신식이고 가격도 제일 저렴했는데 모텔불이 제일 늦게 꺼져서 우리도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배인이 부적 쓰긴 했는데 지배인이 모텔 주인 가족이었습니다. 부적 쓰고 얼마 안 지나 그만둬서 추후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CCTV 보면서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3명이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온 남자 없었냐고 묻길래 안 왔다 하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경찰인데 CCTV 좀 돌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여관 여주인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 쫓다 이 모텔 근방에서 놓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만둔 거였습니다. 진짜 그때 주차하는 남자애 불러서 옆에 야구방망이 놓고 둘 이교대로 족잠 자면서 카운터 지켰습니다. 또 한 번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6명 정도가 무릎에 왔습니다. 여자 남자 섞여서 특실 3개를 잡습니다. 그것도 3박 4일로요. 난 몰랐었는데 한 여자가 브라도 안 차고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카운터에 있는 사탕을 보며 애기 말투로 누나 이거 나 먹어도 돼? 이랬습니다. 순간 놀래서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하니 와 이러면서 딸기맛 포도맛 이러면서 사탕 까먹습니다. 알고 보니 신엄마 박수무당 제자 이런 무리들이었습니다. 퇴실이 아니고 외출이라도 방키는 카운터에 맡기고 가야 하는데 안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키 혹시 들고 나갔냐고 물으니 방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키 가지러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큰 장군이 쓰는 것 같은 멋있는 칼이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한 5초 구경하고 키 들고 내려와서 지배인한테 얘기하니 혹시 그 칼 만졌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만지고 키 만들고 왔다 하니 그거 만지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앞으로 큰일 생기는 거라고 안 만지기 잘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기묘한 사건. 2003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굉장히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경사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파트 건물은 경사를 따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양 옆에 세 개씩 있었다. 언덕 가장 아래쪽 아파단지 입구에는 슈퍼마켓, 문방구를 비롯한 여러 가게들이 있었다. 우리 집 110동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 바람에 나라를 했다.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나니 게임이 질려서 우리 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A와 함께 바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로 했다. 1층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숨이 턱턱 막혀왔다. 무슨 사우나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날은 그해 여름 중에서도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얼마나 심한 폭염이었던지 일기예보에서 야외 활동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나와 A는 잠깐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으나 이내 어느 정도 더위에 익숙해져 어떻게든 놀기로 했다. 우리 집 110동 근처에서 10분 정도 놀았는데 둘이서 노는 건 영 재미가 없었다. 휴대폰이 지금처럼 초등학생도 들고 다닐 만큼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의 또래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문방구 쪽으로 가서 애들을 좀 더 모으기로 했다. 더위 때문이었을까? 문방구에 가보니 평소 같으면 아무리 적어도 34명은 있어야 할 곳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예 상가에 있는 가게 전체가 문을 닫았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문방구까지 오는 100m쯤 되는 길에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다.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말이다. 이글거리는 햇빛의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매미 소리만 세차게 들려올 뿐 온 동네가 죽은 듯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멋쩍은 듯 서로를 보며 씩 웃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108동 아파트로 가봤다. 108동 아파트는 문방구도 가깝고 주차장도 넓고 사람도 많이 살아서 동네 아이들이 문방구 다음으로 잘 모이는 곳이다. 특이하게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며 108동 뒤쪽에 있는 공터로 갔다. 차가 45대 정도 주차되어 있을 뿐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A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스케이트를 타며 공터를 빙빙 돌았다. 한 10분쯤 놀았을까?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없으니 뭔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A와 함께 공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등골이 엄청나게 오싹해졌다. 온몸에 있는 닭살이 다 돋는 것 같았다. 친구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뒤를 돌아봤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20m 정도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 뒤에 뭔가 기묘한 느낌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여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흰색의 옷인지 모를 것의 검은 머리인지 모를 것을 한 물체가 기분 나쁘게 흐물거리고 있었다. 흐물거린다고 해야 하나. 우리는 순간 그 자리에 3초 정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기분 나쁜 물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A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얼마쯤 달리니 거리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시끌벅적한 소리에 아이들이 문방구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때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다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았다. 우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는 것을 본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덜덜덜 떨면서 집에서 나온 뒤부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다. 우리의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아침부터 여기서 계속 놀았는데 너희들이 오는 건 아무도 못 봤어. 나와 A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달 후 A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갔고 나도 그해 10월 말에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그 친구와는 지금 서로 연락이 안 된다. 우리가 겪은 것 다 무엇이었을까? 그 괴상한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다른 차원에 들어갔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로 문방구에서 놀던 아이들과 엇갈렸던 걸까? 우리가 본 건 단지 흰색 승용차에 햇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난 그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다. 지금 당신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나이트클럽 괴담. 2002년, 그때가 아마 제가 20살 때 막 아르바이트로 나이트클럽 문지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태풍 매미로 건물 지하에 물이 차는 바람에 일하다 말고 다 퇴근하고
장사를 못하게 되어서 조명기사 형님하고 소주 한잔하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지방의 변두리 작은 나이트라. 평일에는 진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손님이 없는 나이트클럽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전자식으로 된 버튼이 많이 달린 조명기계로 댄스타임, 발라드타임 번쩍번쩍 터지는 사이키 그런 것을 일일이 손으로 눌러주고 돌려주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조명실은 홀스테이지는 스테이지 바로 왼쪽 벽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고 조명실 안에서는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조명실은 완전 불을 끈 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완전 손님이 몇 개 드문드문 있었다고 합니다. 지루하게 느껴져서 그날따라 댄스타임에 유난히 조명을 많이 이용했다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스테이지를 내려다보다 무대에 설치된 양옆 큰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 벽 쪽에서 등을 돌리고 하얀 원피스 차림의 어떤 긴 머리 여자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라고 합니다. 조명기사 형님은 저 여자가 술이 취했나? 댄스타임에 가만히 서서 뭐하는 거요? 이런 생각으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부신 사이키 조명이 빵 터지고 다시 그 여자를 향해 보는데 등을 돌리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조명실 정면 쪽으로 휙돌더니 입안에 피를 쏟으며 조명실 쪽으로 보고 씩 웃더랍니다. 하얀 원피스는 피로 범벅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헉, 뭐야, 이러고 있는데 조명실을 응시한 채 춤을 추기보다 덜덜 떨며 사람들 사이로 기어오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굳어있는데 뒤에 조명실 입구문이 끼익 소리가 났답니다. 너무나 놀래서 몸이 굳어 뒤를 볼 용기도 안 나 어쩌지 이러고 있는 찰나 밖으로 내다보는 창문 뒤로 비친 것 아래에 있던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서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발라드 타임 때 조명이 바뀌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긴 부장님이 올라가 보니 바닥에 기절해 있는 걸 발견했고 조명기사 형님이 정신을 차려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니 원래 여기 조명기사들 그런 거 보고 그만둔 거 몇 번 된다고 옛날 나이트클럽 자리가 병원 자리라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 또 보고서도 일하고 있는 조명기사 형님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일의 특성상 맘대로 옮기지 못하는 형님을 보니 좀 안쓰럽기도 했죠. 그때 태풍 오는 날 들었던 거라 그런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 우리 남편은 트럭 운전수라 한 달에 반 정도는 집을 비웁니다. 그 무렵 큰딸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는 육아와 아르바이트, 가사와 집 보기에 치여 매일 잠도 다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노이로제 비슷한 상태가 되어 여러모로 초조해하고 있었죠. 그 무렵 살던 집은 낡은 아파트로 층간소음도 심해 그것 또한 수면 부족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다 보니 딸이 울면 이웃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잦아 밤에 아이가 울면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한참을 어르다 들어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딸이 심하게 보쳤습니다. 새벽 1시 무렵이었지만 나는 아파트를 나와 어두운 골목에서 딸을 안고 어르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딸은 울음을 그치고 잠들어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침실 안쪽 침대에 누이고 나는 지쳐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 외로움이 몰려와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우유를 따른 잔을 손에 든 채 그저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로등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끼익끼익하고 금속을 마찰시키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섞인 잡음 같은 걸로만 여겼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는 혹시 쥐나 벌레가 있는 건가 싶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아무래도 금방 내가 들어온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뭘까 싶었지만 일어날 기력도 없어 그냥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현관 자물쇠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빈집 털이범이구나. 아까 내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기랑 나 둘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잔에서 우유가 넘쳐 흐를 만큼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나는 그저 천천히 돌아가는 자물쇠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 돼. 멀어둬야 해.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지친 몸은 움직이질 않고 나는 멍하니 돌아가는 자물쇠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철컥하고 소리가 나고 자물쇠가 완전히 수평으로 돌아섰습니다. 당황해 시선을 돌려 체인 쪽을 보자 다행히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불을 켜면 놀라 도망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은 굳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벌벌 떨며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 등불이 어두운 방에 가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과호흡 때문에 흐트러진 숨을 입을 눌러 참으며 덜덜 떨리는 몸을 움켜안고 제발 체인이 걸려있는 걸 알아차리기만을 빌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다 체인 때문에 멈췄습니다. 부탁이니까 돌아가 주세요. 여기 들어와도 돈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얼굴 모를 침입자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원을 듣기라도 한 듯 팽팽한 체인을 확인하고 문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지금이야. 달려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나는 굳어버린 하반신을 들어 올리려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또 문이 쓱 열렸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가벼운 절망을 느끼며 여전히 굳어있는 채로 그저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 틈새로 둔하게 빛나는 큰 팬츠 같은 게 들어옵니다. 안 돼. 이러다가는 살해당해버려. 그래, 아이를 지켜야지. 설령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딸만은 어떻게든. 나는 속에 쌓인 두려움과 평소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해방하듯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 자신은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딸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유가 든 잔을 문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잔은 우연히 팬츠에 부딪혀 깨졌고 우유가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팬츠는 밖에 있는 사람 손에서 떨어진 듯 현관에 반쯤 고개를 들이민 채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 당황해 달려가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나는 현관 안으로 들어와 있던 팬츠를 밖에 내던지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옆집 대학생이 내 고함에 놀라 상태를 보러 온 듯했지만 노크도 않고 돌아가는 모습이 문 틈새로 보였습니다. 설령 그가 노크를 해도 내겐 대답할 여유가 없었겠지만요. 나는 깨진 잔의 다리가 베었는데도 그저 손잡이만 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은 그러고 있었을까요? 경정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떨림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혹시 범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빈집털이 범이 들이칠 뻔했다고 신고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경찰관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아 우열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면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울었습니다. 벤치와 공구 몇 개가 문 밖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경찰 쪽에서는 증거 자료로 수거해 갔습니다. 이후 그 자료가 도움이 되어 범인을 체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빈집털이 상습범으로 전과 중에는 강간과 살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중국에서 눌렸던 가을. 국민학교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끼리도 친해서 자주 함께 놀곤 했었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던 저와는 달리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어 저희는 한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나마 고등학교 때에는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어 인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에 가면서 다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째서인지 부모님끼리도 관계가 껄끄러워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07년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친척 형이 국제학교에서 교장으로 계셔서 주변에 아파트를 하나 얻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간 지 한 달가량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위에 눌렸습니다.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기괴한 형태를 보았는데
이윽고 그 형체가 저에게 내려와 몸을 짓누르더군요. 저는 정말 온 힘을 쏟아 겨우 그 가위에서 벗어났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께서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보기 위해 중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랑 친했던 그 애 있잖아, 걔 자살했더라. 저는 깜짝 놀라 친구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가 자살한 날은 제가 꿈에서 가위에 눌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보통 가위에 눌리면 그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가 저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6번째 이야기, 취미. 나는 차 안에서 자는 게 취미라. 휴일 전날에는 적당히 차를 끌고 나가 돌아다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괴상한 짓이겠죠.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거나 폭주족들이 들여다보며 차를 두드릴 때도 있어. 장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그날도 나는 어디서 잠을 청할까 고민하며 이리저리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산속에 폐허가 된 전망대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거기 주차장에서는 트럭 운전하는 형씨들이 한숨 붙이곤 하는 곳이거든요. 나는 거기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역시나 트럭이 2대 서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을 눕히고 그 위에 누워 담요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니까 곧 잠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나는 갑작스레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라 앞자리에 둔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일어난 것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탁 하고 작은 돌 같은 게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레라도 부딪혔나 싶어 나는 그대로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나는 오줌이 마려워 차에서 나왔습니다. 낡아빠진 전망대라 밖에 화장실 하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트럭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일도 다 치렀겠다. 저 양반도 잠이 깼나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나온 동년배로 보이는 안경 쓴 형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잠 못 잔 거 아니시오? 무서웠지?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 응? 뭐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어라? 못 알아차렸나?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형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트럭에서 DVD를 보고 있는데 내가 차를 몰고 와 주차장 한가운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트럭 말고 그냥 승용차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별일이다 싶으면서도 계속 DVD를 봤더랍니다. 그리고 DVD를 다 보고 잠이나 자려 뒷좌석으로 가려다 문득 내 차를 봤다고 합니다. 차 보닛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인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보닛에 양손을 대고 마치 차를 막아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형씨는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뒷좌석으로 들어가 자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여서 다시 내 차를 봤더니 이번에는 운전석 창문 옆으로 여자가 옮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막아서듯 창문에 양손을 딱 붙인 채로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잠깐 눈을 돌렸다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조수석 쪽에 있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형씨는 소름이 끼쳐 눈만 빼꼼 내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형씨 쪽으로 시선을 돌려 몸을 굽혀 숨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괜찮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뒷좌석에 올라타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 그러고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긴 한데. 그렇지. 차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손자국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형씨랑 같이 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보닛 앞쪽이 살짝 파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차 뒤쪽을 살피던 형씨가 뒤쪽에도 기스 났는데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뒤로 가보니 브랜드 엠블럼 위에 작은 돌이 부딪힌 것처럼 흠집이 쫙쫙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게 뭐람 무섭네. 무서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또 다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들한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도 내 차를 보고 일반 승용차라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졸다 잠깐 잠이 깨서 내 차를 봤더니 여자가 창문 옆에 서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돌아봤지만 딱히 다른 차도 없었기에 내 차를 타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딱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가장자리 쪽 트럭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럭 앞에 서서 계속 앞유리를 올려다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안경 쓴 형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럼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하고 물었지만 기분 나빠서 그냥 잤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둘은 이 주차장에서 눈을 붙일 때가 잦지만 처음 봤다고 하고 나도 토박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던 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길고 비쩍 마른 치마 입은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나는 전혀 짚히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차에서 자는 취미를 버렸습니다.